자, 복습하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수립, 심의, 보고, 제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자, 단체장이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협의체라고 외우세요.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시도는 어떻게? 광역단위는 자 먼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디에다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사회복지위원회에 또 한 번 보고하는 거고. 자, 요거 순서 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필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만 밑줄을 그으세요. 지역사회 복지의 제도화를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 다면화. 거기 별표 치세요. 다면화. 자, 지역사회 공급 주체 다면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민관 협력을 강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사회복지기관 및 복지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급 주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다. 자, 여러분, 공급 주체의 다면화, 공급 주체의 다원화, 똑같은 말이죠? 다면화, 다원화 똑같은 말이고, 공급 주체의 단일화, 그러면 반대말이야, 완전히. X예요. 단일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원화, 혹은 다면화. 그 다음에 274페이지로 넘어와서, 사회 자원의 조달과 적정 배분을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우리 학습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적정하게 배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공부 잘 되는 과목만 막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적정 배분을 위해서다. 그 다음에 자, 275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혹은 지역사회 보장계획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수립의 세 가지 목적인데 제목에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통합성, 참여성, 협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우리가 그냥 법령에서 다 봤던 건데 법령에서 봤던 거를 한번 이제 교재에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주체. 자, 첫 번째 줄. 계획 수립의 주체는 누굴까? 당연히 시도지사. 광역은 시도지사일 거고, 아까 제가 단체장이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초는 시군구청장이 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원칙 안 보셔도 되고. 자, 수립 방법. 이건 아까 지금 법안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법안에 있던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277페이지 가보세요. 277페이지. 자, 여러분 거기에 자, 비고란 보세요. 비고란. 자, 비고란. 아까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그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된다.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공고 과정이 있어요. 공고. 자, 그래서 공고. 그러면 276페이지에 공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좀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헷갈리게 되는데 공고 동그라미 치시고 공고는 다음 페이지에 20일 이상 이게 중요해요. 공고는 알린다는 거.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든요.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 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며칠이라고? 20일이라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어쨌든 시군구에서 세운 것도 시도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시도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제출을 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죠. 그래서 2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조정 공고에 보건복지부가 나와 있죠. 그 옆에 밑줄 긋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복지 계획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했거나 국가 시책에 위배되는 경우 조정을 공고한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수립 내용과 수립 절차. 네. 자, 여러분 시군구가 있고 시도가 있는데 시험은 시군구가 나와요. 왼쪽에 별표치입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 지역 여러분 일단 그냥 읽고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단어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 힘들어요. 자, 지역사회 보장 수요의 측정 및 측정 목표 및 추진 전략 수립한다. 여러분 수요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수요. 키워드는 수요입니다. 수요를 파악해야지 일단 계획을 세우려면. 두 번째, 지역사회 보장 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표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지표. 세 번째, 지역사회 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분야별의 동그라미, 연계 협력의 동그라미. 네 번째,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전달 체계의 동그라미. 다섯 번째,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사각지대의 동그라미. 여섯 번째,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재원의 동그라미. 일곱 번째,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된 통계 수립 및 관리 방안, 통계의 동그라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건 별 중요하지 않고. 자, 수요, 지표, 분야 연계협력, 전달 체계, 사각지대, 재원, 통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절차 또 나왔는데 쭉 나왔는데 여러분 3번에 별표 칩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별표 쳤던 거예요. 앞에서도. 중요한 게 뭐라고?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날짜 하나 더 챙겨봅시다. 5번에. 자, 시도 계획을, 시도의 계획을,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아까 시도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 제출하는 건 언제냐면은 9월 말까지 제출해야 돼요. 전년도 9월 말. 그러니까 시행한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시행 전년도 당연하지. 평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은 그 전해. 그치?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연차별 시행 계획을 시행년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4년마다 한 번씩 9월 30일 전까지 내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은 매년 내야 된다는 거지. 매년 내는 것은 1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4년에 한 번 내는 것은 9월 30일까지.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279페이지로 오셔서 자, 평가 보겠습니다. 평가. 이것도 아까 법령에서 봤던 건데 여기 밑줄만 긋겠습니다. 진한 글씨 다 밑줄 그어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평가 기준에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가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광역단위 거를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은 즉 시도지사는 시군구 뒤쪽 공간. 여러분 평가는 어디서 한다? 한 단계 위에서 한다. 평가는 한 단계 위에서 한다.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에는 자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평가한다.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수립한 걸 자기가 평가할 수는 없어. 아시겠죠? 한 단계 위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한 단계 아래에서 할 수도 없어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군구에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인드를 가져라? 한 단계 위에.
두 번째도 별표 치는. 2번에, 가로 2번에 별표. 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가를 왜 해? 평가에서 좋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취지도 좋고 열심히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어. 그럼 비용 지원을 더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 지원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가의 목적은 비용 지원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군구 단체장은 평가 결과를 비용 지원에 반영한다. X죠. 왜냐하면 평가의 주체는 바로 한 단위 위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군구 단체장이 비용 지원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이유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비용에 반영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때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표의 동그라미. 봤더니 이 계획은 잘못됐다. 이 계획은 성과가 없었다. 이 계획은 성과가 있었다. 근데 그 계획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평가의 내용을. 자, 그러면, 자, 평가 관련 시험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평가 주체. 평가 주체와 평가 대상. 평가 주체와 평가 대상. 이게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게 짝이 맞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평가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비용 지원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다. 비용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가능하다? 공표 가능하다. 됐죠? 자, 일단 지금은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어차피 다 외우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네트워크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법. 네트워크 기법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283페이지 지역사회 자원동원 비영리단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추진체계 사회복지 공동모금하고 자활을 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호직에서 딱 예전에 그것도 딱 한 번 나왔어요. 보호직에서. 이것도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다 문제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보세요. 쭉쭉 넘어가니까 끝났죠. 그래서 308페이지에 문제만 선별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문제만. 근데 문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 오케이. 특정 대상 중심 활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자체가 대상으로 되는 거야. 2번, 자,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지속하는 것을 우리는 정상화 이론이라고 하죠. 정상화. 자, 그다음 지역사회 복지는 자, 이건 좀 중요한데 여러분 통합성, 지역성, 포괄성 다 이해되죠. 근데 사후성은 말이 안 돼. 지역사회 복지를 하는 이유는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방성이 좀 더 강합니다. 사후성이 아니라 예방성.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 정답은 1번. 자, 2번이 왜 틀렸는지가 중요해.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지역 사회여야 해요. 그 다음에 지역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참여가 중요해요. 주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겠지. 사회복지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안 되겠지. 자, 5번 건너뛰고요. 6번 볼게요. 여러분,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재가보호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고. 7번, 지역사회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 각 부분은 전체가 잘 기능하도록, 이것도 뭐,
그쵸? 이름이 다 나왔죠. 구조 기능. 그래서 구조 기능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2번에 있는, 갈등 이론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2번이 여기 있고 3번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줄 긋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하고 기능하고는 상대어예요, 상대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거고, 갈등은 대립과 투쟁을 강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건 모든 사회과학에서, 사회복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균형과 조화를 꿈꾸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도 균형과 안정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균형, 안정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갈등은 갈등 상태가 드러나야 사회가 발전한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디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자, 312페이지, 사회복지의 개념, 위렌스키와 루보의 개념, 이런 거 우리 다 앞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럴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 시작이 됐으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자, 345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 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론 중심으로 많은 이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론을 잘 정리를 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 자, 먼저 그 순서를 제가 좀 약간 섞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자, 첫 번째는, 자, 사회 양심 이론과 자, 요 표시보다는 되나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또 잡아줘야 되는 거. 사회 양심 이론과 음모 이론 이런 것을 구별해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묶어드리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물론 다 섞을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제가 잡아드린 그 틀 안에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또 두 번째. 자, 요 또 대결 구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 결정론과 정치 결정론. 자, 경제 결정론에는 뭐가 있냐면 수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렴 이론. 수렴 이론은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일단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발달이 사회복지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정치 결정론은 정치의 변화라는 것은 권력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지. 권력관계의 변화가 사회복지 발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자, 산업화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 산업화 이론과 조금 상대적인 개념이 자, 독점 자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독점 자본 이론. 자, 독점 자본 이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신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약간 변형된 형태예요. 독점 자본 이론. 이거 근데 자, 수렴 이론과 독점 자본 이론은 완전히 이거는 당연히 우파일 것이고 이거는 좌파적 사고예요. 그렇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좌우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건 완전히 우파 시각이고 이거 완전히 좌파 시각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 경제가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둘 다. 자, 그 다음에 정치 결정론 볼게요. 정치 결정론. 정치 결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웨덴 모델. 사회민주주의 모델이에요. 사회민주주의 이론. 그 다음에 이익 집단 이론. 이익 집단 이론. 자, 요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다원주의 이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책에는 없어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 코퍼라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코퍼라티즘. 이 코퍼라티즘은 이게 약간 발전된 형태인데, 코퍼라티즘. 자, 일단 요 구도가 있습니다. 요 구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금 구도와 무관하게 각각 개별적이고 좀 특징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산 이론. 다른 말로 전파 이론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시민권 이론. 그러니까 이런 건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시민권 이론.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종속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종속 이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국가 중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일단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렴 이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론, 그 다음이 시민권 이론. 요 세 가지가 빅3입니다. 빅3.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양심 이론부터 볼게요. 사회 양심 이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 양심의 동그라미. 집단 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본다. 특이하지.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양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설득력 없죠. 사실은 설득력 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좀 음모이론도 그렇고 이 두 개는 좀 설득력은 없어요. 그리고 약간 좀 옛날 이론이야 또. 자, 집단 양심.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 이 이타적이 여러분 동그라미 주세요. 그러니까 이타성, 양심, 그러니까 남에게 그 어떤 그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커졌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발전한다,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자, 중요한 말이에요.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자선활동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국가의 복지활동을 동정주의적 관점으로 본다. 어우, 불쌍해라 하는 마음이 커지면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그 얘기예요. 자, 4번. 1950년대 영국의 사회정책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했으며 다수의 사회복지사들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 나왔어요. 박애주의자는 박애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널리 사랑을 갖는 것, 여기 박자는 넓을 박자야. 널리 사랑을 갖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갖는 것을 박애주의라고 해요. 박애주의자들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박애주의라는 표현하고 그 옆에다 써주세요. 인도주의. 인도주의라는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자기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진화론적 관점이래요. 진화론적 관점, 즉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태가 알려지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은 발달한다. 자, 이 얘기는, 자, 진화론적 관점, 도덕성 강조, 도덕성 강조.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도덕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발전한다. 올라가면 사회복지는 발전한다. 자, 키워드, 여러분, 양심, 이타적, 자선활동, 동정주의, 박애주의, 인도주의, 진화론적 관점, 도덕성 강조. 이런 거 하면 사회 양심 이론으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것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쓴 게 넘기셔서 347페이지로 가셔서 있는 음모이론입니다. 음모이론. 자, 음모이론 볼게요. 자, 음모이론은 아니야. 사회복지 정책은 기득권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사회 통제를 목적으로 한 음모가 서려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완전 정반대죠. 그러니까 사회 양심이론은 사회가 따뜻해져서 사회복지로 간다 라는 얘기인데 이 사회 음모는 아니야. 사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의 두 번째 줄. 사회 양심 이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자, 3번. 갈등기 또는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밑줄 그을게요.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권의 재생산을 위해 도입 확대되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쳐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은 진보 정권에서 발전할까요? 보수 정권에서 발전할까요? 진보 정권에서 발전을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진보주의자들이 복지를 많이 주장하고 보수주의자들은 복지보다는 시장 경제 자체를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회복지가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어떨 때 보면 보수주의 정권에서 크게 발전하더라. 자, 여러분 복지국가의 출발점을 우리가 보는 게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스마르크는 대표적인 보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랬는가?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여러분 넓게 보면 마르크스주의예요. 음모이론도. 자, 이것도 마르크스주의고, 마르크스주의 표시를 좀 해드리면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릴게요. 자, 요것도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요것도 마르크스주의에 좀 발전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종속이론도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표시한 게. 근데 입장은 조금씩 각각 달라요. 자, 먼저 얘네들은, 음모이론 애들은 뭐냐면, 자, 기존의 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가 있겠죠. 기존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 자, 사회복지를 통해서 그 저항을 억누르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음모이론은. 그러니까 사회를 오히려 통제하고자 사회복지, 그러니까 떡을 주면 사람들이 조용할 것이다 라는 입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 구별되시죠, 여러분? 사회 양심 이론과 음모 이론.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이제 됐어요? 이번에 있는 베이커가 제시한 345페이지의 사회양심이론의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크게 볼 건 없는데, 자, 3번의 사회양심이론의 비판은 1번 정도의 밑줄을 그어주세요. 사회복지의 자비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이고 활동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다. 그건 뭐냐면 국가가 목적의식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 이거는 마치 국가가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야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것처럼 해서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는 자선적이다. 그러니까 자선활동으로 강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선활동의 특징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하면 고맙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자선활동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346페이지 2번 수렴이론의 별표 2개. 아주 중요합니다. 수렴이론 별표 2개. 자, 여러분 이거 내가 일단 여기다가 수렴이론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기술이 발전해. 기술이 발전하면 산업화가 일어나겠죠. 자, 증기를 발전했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화가 됐지, 유럽이. 그쵸? 자,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죠. 자, 그러면 복지국가로 간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술 발전, 산업화, 경제 성장 모두 독립 변수가 이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복지국가로 뭐가 되는 거야?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고요. 이게 원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얘기는 요 말이 빠진 거예요. 자, 다시 수렴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이 뭐예요? 자,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수렴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산업화라는 원인이 발생하면 복지국가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다른 변수는 없다라는 뜻을 수렴이론이란 말 자체에 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기술이 발전해서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돼서 경제 성장을 하면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든 진보든 보수든 마르크시즘이든 아니든 간에 아담 스미스든 뭐든 간에 뭐 자유방임주의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냥 복지국가로 간다. 완전한 경제 결정론이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득으로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고 경제 성장이 되면 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뭐 빈부격차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뭐 등등의 자, 사회 욕구, 다른 말로 문제가 커지겠죠. 그쵸? 자, 맞아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사회 욕구는 막 커지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웰린스키의 이론이에요. 웰린스키의 이론인데 수렴 이론은 자, 사회 욕구와 문제가 커지는데 자, 동시에 뭐가 커져요? 이 사회 욕구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력, 즉 자원도 많아지는 거지.
경제가 성장하면. 그러니까 이 자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수렴이론은. 그러면 자, 많은 사회 욕구가 분출하고 그 분출된 사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1번 밑줄 긋겠습니다. 자,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면 사회복지도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이다. 수렴에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수렴 이론이란 말은 다른 결과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결과는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됐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화는 경제 성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유발시키며, 그쵸? 빈곤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등등의 사회적 욕구를 유발시키며 경제 성장은 동시에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욕구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치? 그 다음에 4번 경제 발전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러분 경제 발전론, 즉 다른 말로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주시? 경제 발전론 밑에다가 이런 표현도 써주세요. 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야. 경제 결정론, 경제 발전론, 기술 결정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술 결정론의 반대말은 문화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생산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게 경제 결정론, 기술 결정론이라는 거야. 아니다. 정치와 뭐 사상, 이념 이런 걸 다 합쳐서 문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화 결정론의 상대어인데 어쨌든 요거랑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비슷한 유사한 표현. 아시겠죠? 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경제 발전은 복지비 지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줌으로써 복지 지출이 가능케 했다. 뭐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렴 이론, 윌렌스키의 수렴 이론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념의 종말. 뭐 체제의 종언. 이건 말은 뭐야? 정치 이념이나 이런 거나 상관없이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런 건 필요 없다. 자, 수렴 이론에 대한 비판 보도록 할게요. 수렴 이론에 대한 비판. 두 번째 줄. 부유한 국가 간의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회복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유한 국가하고 부유하지 못한 국가하고, 즉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사회복지의 차이는 수렴 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 근데 똑같이 잘 사는 나라인데 두 나라가 사회복지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모델, 미국과 같은 모델하고 유럽의 선진국하고는 둘 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수준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도,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회로 올라간, 미국에는 뭐 못 미치지만 선진국 대회로 올라갔다고 하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도 사회복지의 정도 차이는 굉장히 크죠. 어떤 부분에서 뭐 미국이 좋은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가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적어도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돼 있죠. 오히려 우리가 미국보다 못 사는데도 우리가 더 발전돼 있죠.
어저께도 저희 고모님이 오셨어요. 고모님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고모, 작은 아버지 이렇게 세 명이 사는데 세 명이 형제인데 작은 아버지가 좀 젊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셨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60 정도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형제 중에 둘만 남은 거지. 저희 아버지랑 그 고모로 남았는데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제일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고모랑 우리 아버지랑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 만약에 우리 삼촌이 한국에 살았으면 죽진 않았을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삼촌이 한 10년 동안 아팠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계속 딴 치료만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고모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건강보험에서. 한국에 살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대장암 이런 거였는데 한국에서 대장암은 솔직히 병도 아니야. 암도 아니야. 떼어내면 돼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발견이 빠른가? 이게 악성 종양으로 가기 전에 발견이 돼. 근데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사적 의료보험 중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웬만한 서민들은 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삼촌도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원 가서 이렇게 조금씩 보면은 암까지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력이 좋다고 해서 복지 수준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산업화가 자동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비계급적 해석은 집단과 계급 간의 갈등, 가치와 이데올로기,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요인 등 중요 변수를 제외시킴으로써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해되시죠? 이런 게 수렴 이론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이 없어. 책이 없는데 독점자본 이론이라고 하는 같은 경제결정론인데 이거 좀 볼게요. 독점자본 이론도 약간 음모이론이랑 비슷해요. 같은 막스주의에 기초하다 보니까. 근데 자, 여러분 독점자본 이론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프로는 이겁니다. 자,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자본의 특성이에요. 자본의 특성은 자본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독점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게 막스의 주장인데 어느 정도 맞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이 세상 어느 자본주의 국가도 독점적인 성향을 갖지 않는 건 없어요, 사실은.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독점화됩니다. 그 독점화되면서 자본주의를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런데 자, 자본주의가 독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사회복지밖에 없다. 자, 이거는 음모이론은요. 음모이론하고 독점자본이라고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음모이론은 약간 약간 뭔가 속임수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체제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살짝 이슈를 딴 데로 돌리는 게 음모이론이에요. 사회통제를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역사가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자본주의는 독점화될 것이고, 그러면 독점화된 자본주의는 자신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는 발전한다. 이게 독점자본 이론이에요. 자본이 독점될수록 왜냐하면 자본이 독점되어 있다는 것은 자본이 여러 사람에게 분배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분배가 안 된 사람이 다수가 존재하고 독점 자본을 가진 소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수가 소수를 뒤엎겠지. 이게 막스주의의 이론이야. 기본적인 마인드가. 뒤엎을 텐데 뒤엎지 못하도록 떡을 나눠주는 것이 사회복지다. 이게 이제 독점자본 이론이고, 독점자본 이론이 그런 면에서 수렴 이론과 대처점에 서 있으나 본질은 경제가 발전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경제가 발전해서 독점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복지로 간다라고 하는 거야.
원인은 똑같이 경제 발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 설명드렸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정치결정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결정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끊었다 갈게요.